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4번째 시간 3부까지 왔습니다. 이게 3부까지 올 만한 거였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박할 사실 책으로만 보면 물론 이제 이 책은 뭐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네.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책들 이런 거 인지도면이나 뭐 판매량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는 사실 일부 반이면 됐었을 친구인데 워낙 우리 정박님이 취저 일본에 또 푹 빠져 계셔갖고 어쩔 수 없이 3부로 또 넘어왔습니다. 국화칼 저희가 책 내용 중에 앞에 전반부 좀 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반 조금 더 넘게 예, 3부에서 한번 요거는 반드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가능하시겠죠? 아유, 두말하면. 네. 국화칼 남은 내용들은 또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5장이 과거와 사회의 빚을 진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거와 사회의 빚을 진 사람. 데트, 채무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온이? 예, 온. 따뜻할 온. 온탕할 때, 온정할 때 온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은혜를 입었다. 은혜도 은혜 은자도 온이라 불러요. 이 책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는 뭐 그냥 아니 뭐 은혜를 입는다. 고맙다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이 온해라는 거, 은혜를 입는다는 거는 자기의 채무다 이거죠.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스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으로 비유를 하자면 돈을 빌려가지고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 금전 채무하고 똑같다. 그 미국에서 금전 채무라는 것들을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흔히 말하는 우리 파산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신용 불량이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사실 한 사회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이 온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취급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일본인은 평소에 과거와 세상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네. 특히나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온을 받는다. 어떤 호의를 받는다. 이걸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라든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이라는 게 일단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와 부담을 지게 되고 그 온을 베푼 사람을 온진, 은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네네. 일본인들이. 네. 그러니까 왜 신세를 짓는 순간 이건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빚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본 사진 같은 거 볼 때 네. 아주 비싼 선물이나 이런 거를 네. 만남 자리 줄 때 받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받는 순간 아유 또 갚아야 되는데. 물론 갚는다고 해서 그걸 더 비싼 걸 갚아주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미 일단 받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에도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느냐니까 우리가 담배 한 개 피를 뭐 요즘은 담배 많이 피고 서로 빌려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담배를 피고 싶을 때 예전에 기차에서 담배 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개 피만 좀 이러면 준단 말이죠. 그럴 때 후회했죠, 우리는. 네. 하나 가지고 나눠 피기도 하죠. 뭐 그러기도 하고. 더러워 죽겠다. 침들이 누구는 자기만 피려고 침을 묻혀가지고 진짜 이게 도저히 필 수 없게 만드는 그 만행을 저지르죠. 아니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서로 이제 같이 나눠 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입에 자체 침이 많아 그냥. 꼭 걔가 뭘 남기려고 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그럼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너 계속 펴라. 자,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담배 한 개비를 정말 피고 싶어서 모르는 이에게 어떻게 받게 됐다. 그럴 때 쓰는 말이 기노도쿠라고 한대요. 기노도쿠인데 이게 한자로 보니까 기분의 독이라는 뜻이에요. 기분의 독.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지만 그 이제 원 한자를 찾아보니까 내 마음에 해가 된다 이거지. 니한테 이걸 하나 모르는 사람한테 담배 한 개 빌리니까 내 마음을 해친다. 고맙다는 뜻인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 미국은 땡큐, 땡스 하면 별 뜻 없잖아요.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는데 일본은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 한 개 같은 사소한 걸 받아도 내 마음에 해가 된다. 우리도 좀 이렇잖아요. 그런 게 있지. 그렇죠. 폐를 끼쳤습니다. 네. 아유 민폐를 끼치고 제가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기분이란 거죠.
그 미국에는 그런 마인드가 없고. 그렇죠. 미국은 예전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게 없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면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 건 없고 돈을 주더라고. 담배 한 캡씩 주잖아요. 네. 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쿼터 하나를 주든지 네. 돈을 꼭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쨌든 필요할 때 내가 이걸 준 거기 때문에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예. 담배도 비싸죠. 미국은. 담배도 비싸죠. 저 있을 때 한 4, 5달러, 5달러 정도 했었어요. 한 갑에? 한 갑에 한 5천 원 정도. 한 개비도 좀 꽤. 그렇죠. 한 300원 정도인데 200원, 300원 이 정도 수준인데 하여튼 그거보단 더 줬던 것 같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이게 담배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담배를 일단 좀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펴도 받아야 된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받아야지 신뢰가 아닌 거구나. 안 받으면 신뢰라고 또 중국은 또. 그 예전에 사회주의 다룬 영화에 늙은 우물이라고 노정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중국 본토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 우리 그 공중파에 최초로 방영을 했던 영화거든요. 그 왜 기억나냐면 제가 이제 그 추석 명절 때 서울에서 같이 선배하고 하숙집에서 둘이 앉아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놀란 게 그 영화에 끊임없이 담배 피우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동을 하는데 뭐 이게 노동을 해가 자기 성과가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허구한 날 잠깐만 담배 한 대 피우고 일하자. 끊임없이 담배 피러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인 거. 근데 그게 끊임없는 브레이크 타임인 거죠. 한 10분 일하다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10분 일하다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사실은 자기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의 성과가 안 나는 건데 사회주의 사회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 선배분이 저기 사회주의 사회에서 저기 담배 소비가 많은 이유가 그 시간 열심히 일하나 안 열심히 일하나 어차피 받는 거 똑같은데 내가 뭐 이렇게 새가 빠지게 일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게 담배 한 개 피 시간 갖고 뭐라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한 5분 정도 피고 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 근데 그게 한 시간에 한 너댓 분은 간다는 거죠. 그럼 시간에 사실은 거의 다 못 논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네. 사실 담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지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금 아주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사야 되는데 그걸 거절한단 말이야. 나하고 친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구나. 이렇기 때문에 담배 거절이 또 아주 신뢰가 될 수 있죠. 네. 자, 그런 이제 담배 한 개 피를 모르는 사람 할 때도 기노도쿠가 기분의 독이고 그 백화점 직원들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 아리가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리가또 하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죠. 아리가또. 근데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아주 difficult thing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어려운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냥 물건 팔아줘 고마워요. 갖고. 뭐 이 정도의 고마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큰 은혜를 고객님에게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물건을 사주셔갖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 주셔갖고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아리가또라는 거예요. 백화점. 네. 일본 슈퍼에 갔었을 때 점원이 아리가또 했는데 저 답례로 아리가또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죠. 그 제가 해야 되는 말이 아닌 거죠. 같이 아리가또는 아니구나. 네. 우린 뭐만 하면 그냥 스미마생 아리가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스미마센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스미마생. 어느 경우에 쓰냐면 네. 낯선 사람이 내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 바람에 날렸는데 낯선 사람이 그걸 주워가 건네주잖아요. 네. 그때 스미마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지금 내게 베풀어진 호의를 내가 지금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게 스미마센이 돼요. 지금 당신이 그러니까 이래 내한테 오늘 베풀어줬는데 지금 내가 갚을 길이 없잖아. 너 모자 주는데 바람이 불어가 네가 모자를 쓰가 날리면 내가 다시 해주겠는데 너는 모자도 안 쓰고 있고 내가 갚을 길이 없네. 모든 게 다 은혜를 기반으로 그렇죠. 하는군요. 온이라는 갚아야 된다. 이거. 지금 이 말들이 땡큐가 갚아야 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이거 땡큐는 땡스 이거 감사.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이건데 여기는 무조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오로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점 점원들이 고객에게 인사를 할 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뜻의 용어를 쓰는데 뭐예요? 이게 가타지케나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가타지케나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 부끄러움을 느낀다. 상점 점원들이 고객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냐면 이게 본래 예전에 일본이 신분사회잖아요. 네. 귀족이 있는데 아주 미천한 신분을 우리 궁정으로 지금 무수리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할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바로
가타지케나이라는 거죠. 나는 도저히 자격도 없는데 이런 가분한 총애와 성은을 입어줘서 내가 불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런 내가 도저히 분수를 넘어서는 너무나 큰恩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부끄럽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구조는 빚을 지고 있다. 뭔가 받으면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본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 많이 한다는 것도 네. 그런 거에서. 왜요? 온이라는. 그럼 서로 신세를 지면 안 되니까 남녀 사이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긴 더치페이 문화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일본 가기 난 싫지? 일본 안 가. 일본 안 가. 더치페이 웬 말이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욕 더럽게 먹겠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을 갚아야 되는 게 일종의 덕이 있는 인간인데 문제는 그 온도 크기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길이가 있고 기무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대략 한번 틀을 말씀드렸을 때 길이는 의리, 기무는 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무라는 것은 기무라는 것은 시간적 제한이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거죠. 만분의 1도 못 갚는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왕에게 받은 온, 황은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온, 친은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이거는 어떻게 갚을 수가 없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길이가 있죠. 길이는 뭐냐면 자신이 받은 만큼 갚으면 되는 원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뭐 주군에 대한 의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형제에 대한 의무라든지 또 타인에 대한 의무라든지 먼 친척에 대한 의무라든지 친구 사이 뭐. 그렇죠. 근데 여기 이 길이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명예에 대한 의리가 있다는 거죠. 이름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모욕을 당했다 이러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이거죠. 네. 이게 참 재밌어요. 중국 사람들은 파면작은이란 말을 쓰거든요. 네? 타면작은. 파면작은. 타면작은. 침타자 이런 거. 네. 침을 뱉는 거 있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 스스로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닦아내지도 마라. 닦아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민망해하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 마를 때까지. 정치인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정치인들이 어디 돌아다니는데 나 너 싫어해가 침을 탁 뱉자. 자기 얼굴 맞았잖아요. 네. 맞아도 웃으면서 아유 어차피 침 마를 텐데 닦아내면 오히려 당신이 민망하지 않겠냐. 나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만만디고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하라 이건데 일본은 난리가 나는 거죠. 내 이름에 대한 내아에 대한 모욕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갚아줘야 되는 것들이 내 이름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기 이름에 대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욕을 당하거나 실패하면 자신의 오명을 씻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폭력적으로 씻어요? 폭력적으로 씻는 경우가 있고 네. 사람을 이제 그럼 보복을 폭력을 한다든지. 정당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하는 거죠. 내 이름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서양에도 복수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너가 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결투를 신청한다 해가지고 같이 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 일본이 루스 베네딕트 보기에는 좀 더 이게 특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보상도 안 되고 평생 갚을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충가효가 대표적인 기무잖아요. 의무기 때문에 일왕이 한마디 딱 하면 다 내려놓는 거다 이거죠. 루스 베네딕트는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일왕이 잘만 하면 기본적으로 일본 군대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부모 말도 그렇게 잘 듣고 효심이 엄청 지극해요? 네, 그렇게 나오죠. 부인에 대한 의리가 있잖아요. 길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기무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럴 때 어머니가 야, 너 쟤 쫓아내 이혼해 하면 고민을 하지만 이혼해야 된다는 거죠. 기무가 더 우선하니까. 지금이야 좀 다르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씌어졌을 때 46년 나름 봉건적 전통이 좀 강할 때니까 기무가 우선한다는 거죠. 순서로 따지면 당연히 기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다 어떤 순서가 있으니까 네. 편하기도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잘 지키면 되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죠.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중국에서 충이나 효 개념이 온 거잖아요. 관념이. 네. 근데 중국에서는 충이나 효 관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치자라든지 윗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은 인과 덕이 있어야지 이걸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인의 개념이 좀 약해요. 중국에서는 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통치자라도 저 쫓아내도 된다 이거잖아요. 역승혁명하는데. 근데 일본은 인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이상하게 써요. 일본에서는 인을 행한다 무슨 뜻이냐면 불량배가 다른 불량배 집단에 경찰에 쫓기고 있다. 나 좀 숨겨줘. 그럴 때 봐주는 것을 인을 베푼다 이렇게 한대요.
그 인을 베푼다는 게 불량배들이 서로 좀 약간의 일종의 좀 안 좋은 행위를 눈 감아주는 거는 인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고 인의를 지켜라 이러면 조폭이라든지 불량배가 의리를 지키라 할 때 인의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인의가 더 충효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의 네. 존재를 규정하는 조건인데 여기서는 그냥 불량배들 정도에서 신문에서 맨날 그렇게 하는 지키는 의리 거예요. 정도. 불량배 인의를 단속하지 않고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한다는 아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또 특이한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인과 의가 아무리 그래도 네. 이 유교의 핵심이 인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네. 인인데 인을 별로 불량배들 관련한 용어로 쓴다는 거. 예. 자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결국 일본의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결국은 이 기무와 기리와 기리 사이의 갈등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선과 악이 아니라 온에 대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리를 지켜야 되고 또 자기 이름에 대한 기리를 지켜야 되니까 복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일본 어떤 문학이나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은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도 결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유럽은 또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런 명예를 네. 우선시하는 전통이 있지만 미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적 이익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지만 아니 그렇게 생활 속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적대감 표시하고 나는 싫어 줘 분명히 표시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일본식으로 하면 완전히 허구한 날 복수혈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별거 아닌 것도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 모욕을 당했다.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사생결단 달려든다. 이거를 이제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같은 동양 유교라도 중국은 비방이나 모욕에 너무 과민하게 비난하면 아, 너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속좁게. 소인이다, 속좁다. 내가 왜 그러냐. 그래 그런 게 좀 있지. 그리고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 중국이나 태국은 다 그렇게 판다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괜히 그런데 근데 일본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무라이는 냉수를 먹고 이를 쑤신다. 우리는 양반은 뭐 냉수를 먹고 이를 쑤신다는데 이 다 똑같아요. 또 사무라이는 겹불을 째지 않는다. 네. 뭘? 그런 말이 사무라이는 있어요? 겹불을 째지 않는다. 그게 본래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양반은 겹불을 째지 않다잖아요. 자기가 양반은 자기 품위와 자기 이제 절제를 해야지. 그 남들처럼 춥다고 상민들처럼 가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배가 고파도 냉수 먹고도 이를 쑤시듯이 에헴 하는 거죠. 아이고 배불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이런 문화 중에 재미있는 거는 사무라이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이름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정도냐면 가스 가이슈라고 일본 이제 막부의 아주 브레인이었는데 네. 또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아주 해군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릴 때 개에게 고환을 물렸다는 거야. 아, 그 걔도 참 무심하네. 그 물리면 근데 거기를 물어. 물긴 좋지. 죽진 않죠? 아, 죽진 않죠. 그 물려가지고 그만큼의 아버지가 이 수술하는데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마취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딱 아들 코앞에 칼을 갖다 대고 너 절대 울면 안 된다. 너 울면 사무라이로 부끄럽지 않게 너를 내가 아버지가 죽여주겠다. 딱 이렇게. 너 아버지 칼을 갖다 대고 너가 울면 이건 이름을 들이폈다 이거죠. 그 사무라이가 어느 경우에 있었냐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무라이 아들이 있었는데 가게 주인인가 뭐 어떤 사람이 얘가 지금 뭘 훔쳐 먹었다 이거지. 자기 집 음식을. 사무라이 집에 와서 당신 아들이 지금 우리 가게 음식을 훔쳐 먹었다. 돈을 갚든지 책임을 져라니까 사무라이. 절대 우리 아들은 내 교육을 받아 그러지 않는다. 아니다. 분명히 훔쳤다 이러니까 좋아.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마. 내가 책임을 져가지고 칼로 자기 아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 위장을 보내가지고 봐. 안 먹었지. 너도 책임져. 이런 식으로 그 가게 주인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들 그게 건 거죠. 우리 이름에 대한 명예. 네가 감히 사무라이 명예를 지금 더럽히냐? 우리 아들이 훔쳐 먹었다고 이렇게 우리 사무라이 명예를 더럽히니까 좋아. 그러면 결판을 내자. 이거 아들 배를 갈라가 보여주고 없지 않냐? 너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확실히 그 삶이나 생명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요. 네, 그래갖고 사람 죽이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맞아. 생각됐던 시대가 확실히 좀 있었나 봐. 근데 이제 보통 그때가 그 우리가 일본 사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한 건 아닌데요. 옛날에 쇼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첫 장면 보면 상당히 너무 놀래거든요. 뭐 일본에 어떤 서양인이 갔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 농민이 사무라이가 뭘 묻는데 좀 건방지게 대답하니까 바로 칼로 목을 베버리거든요. 사무라이가.
근데 그런 실제로 그런 권리는 있어요. 사무라이가. 근데 대체로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고 그런 권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게 계급 사회에서 서로의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리가. 그 자리를 넘어서는 불순한 행동한다? 그러면 처단. 내가 처단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요즘이 좋아. 그래, 맞아. 네. 옛날 같았어 봐라. 칼빵 맞아. 자, 결국 이제 일본이 결국 이렇게 길이를 지키는데 그러면 길이를 지키면 물론 기무가 앞서지만 이 길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연 패전의 오명을 받아들이겠냐.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길이라는 것은 침략과 순종 모두를 의미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전 세계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갔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잘못을 인정하고 180도 바꿔가지고 순종을 하면 그게 오히려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 완전 진짜 아전인수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길이라는 것들이 복수도 길이고 감사하는 것도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길로 나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를 선도를 해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너희 말을 잘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선도해 준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될 길이가 있는 거죠. 오늘을 베풀어 줬으니까. 그런 정신구조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참 희한하다. 진짜. 그러니까 미국에 더 갈수록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얘들 왜 이러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겠다는 게 일본 정치에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죠. 미국에서 얘들 이 정도까지 하나라고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순종을 해서 그래 이제 또 독립도 괜찮아라는 걸 얻어내겠다는 게 그 일본 정치 무의식적 구조에 깔려 있다라고 어느 정치학자 분석을 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몇 년 전에 부시 앞에서 그 당시 총리가 그렇죠. 노래를 불렀는데 거의 뭐 미국을 사랑하는 당신 뭐 이런 엘비스 프레슬리 가가지고 그 바로 고이즈미가 이 뭡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명예 국가원수가 근데 부시하고는 더 떨떠름한 얼굴들 있잖아요. 저희 왜 저러지? 그치.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는 뭐.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재밌어. 미국적인 사람이에요. 나 이거 봐. 우리가 재밌다. 이거는 부시의 애완견 푸들이라고 불렀던 영국의 블레어보다 고이즈미는 뭐 가서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쳐주고질 않나. 그게 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엄청 비판하는 기사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속성이 다 있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오늘 베풀어줬고 우리가 전쟁으로 잘못 나가는 잘못은 아닌데 하여튼 이 전쟁으로 깨진 그것들을 당신들이 가이딩을 해준다.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니 그 온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더 갚아내겠다. 이 사람들 입장에 전혀 논리적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계속 세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 자기들이 오늘 베풀어줬다고. 항상 주장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베풀어줬다.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전쟁은 너희들 우리가 안 먹었으면 어떻든 러시아가 먹었던 뭐가 먹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임자 없는데 누구나 의자 자리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대화 자체가 이건 안 통하는 거네. 남자 여자 다르듯이 진짜 그냥 아예 사고 체계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미국과 유럽은 이해가 안 가. 신념이 바뀌는 걸 아주 변절을 했다. 아주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건 욕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게 어떻게 도덕의 문제냐 이거죠. 왜냐하면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명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순종을 할 수도 있다 이러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이게 극단적인 게 일본 역사에 보면요. 그 일본의 본래 막부가 결국 페리 미국 제도가 강제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부가 개항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존왕양이를 외치면서 저 사스마나 조슈 이런 번들에서 저 막부를 타도해야 된다. 왜 타도해야 되느냐. 쟤들은 서양 오랑캐와 같이 어울린다. 서양 오랑캐를 쫓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사스마가 영국 상인을 자기들 이제 흔히 말하는 높은 영주가 지나가는데 말에서 안 내려왔다고 칼로 패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영국 함대가 와서 이제 포격해가지고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또 조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이제 미국 배인가 영국 배를 포격을 하니까 다른 연합 함대가 와서 박살을 내거든요. 졌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존왕양이를 통해 갖고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압도적 힘이 졌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 명분이 뭐였어요? 존왕양이었어요. 서양 오랑캐 쫓아내자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서양하고 개국을 해야 된다고 바뀌어버려. 누구보다도 빨리 결국 그 사람들이 메이주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긴 당연하게. 왜냐하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바꾸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상황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번은 아침에는 오전에는 막부군에 있었다가 상황이 변화가 바뀌잖아요. 네. 처음에는 조슈 사스마 번 군대를 향해서 토막 쪽을 향해서 대포가 가 있다가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이제 좌막이라고 막부를 도와주는 쪽.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적이 바뀌어져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만약 목표가 살아남는 것이라면 방법을 어떻게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쪽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이해를 맞아. 우리식으로 하려면 안 되겠네. 맞아. 그냥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살고 있다라고만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바로 그는 온에 있어가지고 그 온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바로 수치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덕의 딜레마라는 장에서 아주 잘 나오는데 루스 베네딕트가 여기서 수치심과 제식을 가지고 일본과 서양을 비교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대목이 우리가 지금 이 온을 살펴본 이유가 바로 그런 온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자기 명예에도 나오지만 결국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장 강렬하게 느낀다는 거죠. 남이 알려지는 것들이 남이 모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제 이걸 분석하고 있는 게 47인의 사무라이 들어보셨습니까? 47인의 사무라이?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네. 영화도 나왔죠. 키아누 리브스. 그 7인의 사무라이는 영화가 있죠. 네. 그리고 황야의 7인으로 나중에 미국에서 번안해가지고 네. 영화 만들었고. 47인? 네.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주신구라라고 충신장이라고 한자로 하면 주신구라 이렇게 하는데 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 한 영주가 있는데 네. 이 아사노라는 영주가 업무에 빠져가지고 네. 일본 쇼군의 직속 다이묘를 상처를 입히게 되니까 감히 아까 쇼군에 대한 것들도 일종의 아주 큰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히 네가 지금 여기서 그런 무례를 범했다 이래가지고 너는 할복해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 이 주군이 죽게 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군 밑에 사무라이들이죠. 가신들이 죽은 주군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쇼군이 지시를 해가 죽었는데 자기들이 원수를 갚는다고 달려들면 이건 쇼군의 또 명령을 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복수는 해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47인 맹세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복수할 때까지 우리 복수 안 한 척하고 그냥 우리가 때를 기다리자 해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장 마련하려고 자기 부인을 사창가에 팔아 넘기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처남 매부간에 있거든요. 여동생이 사창가 팔아 넘겨지는데 그 처남이 찬성을 하는 거죠. 큰 뜻을 위해서. 주군의 복수를 위해서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혼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니까 허구한 날 술집에 가서 술에 빠져 살거든요. 술과 여자에. 그래갖고 속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딱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때가 온 거죠. 이 사람들이 딱 47인이 무장을 해가지고 그 바로 자기 주군의 그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원수의 목을 베고 주군의 무덤 앞에 가서 딱 영전에 고하는 거죠. 목을 바치고 나서. 근데 이제 방법은 없잖아요. 바로 쇼군의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된 그 예전의 조치를 반항하게 된 거니까 쇼군이 할복을 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주군의 복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47인이 다 할복했다는 설도 있고 한 명은 도망을 쳤다는 설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서는 다 할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로 치면 좋아하는? 춘향전 뭐 중국으로 치면 삼국지 하듯이 일본을 상징하는 게 주신구라예요. 일본 얘기는 이제 더 듣고 싶지 않다. 할복하는 얘기 그만 들을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네. 자기들도 네. 여자가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참 인정이라고 하는데 향락도 즐기고 싶은 이 사회에서 방황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결국 주군에게 받은 옹을 갚아야 되고 그죠? 그런 길이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길이다. 기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하면 당연히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네. 그런 전통 같은 게 몇몇이 좀 남아는 있어서 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뭐 거래를 하거나 뭐 계약이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것들 좀 참고하면 도움은 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 나스메 소세키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네. 그 나스메 소세키 라이벌이 모리 오가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네. 그 이 사람은 이제 유학을 독일에 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군의관으로 이제 나중에 최고 계급 중장까지 올라갔는데 그 모리 오가이 소설가예요. 네. 근데 이 모리 오가이가 이건 실화라고 하는데 무희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무희. 그 자기가 독일 유학 가가지고 독일 여자 앨리스 하우스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하고 앨리스가 애까지 배웠나 이랬는데 본처가 있는 거죠. 일본에는. 근데 이 앨리스를 데리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족에 대한 의리를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과 국가가 자기가 국가의 돈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가족의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개인의 이걸 가지고 과연 선택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앨리스를 두고 혼자 기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앨리스는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무일한 소설을 보면 이 근대를 둘러싸고 개인이 겪게 되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뭔가 좀 더 큰 가치잖아요. 가족이냐 국가냐 아니면 내 사랑이냐 이런 것들에 고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게 남아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일본에서는 결국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의무와 의리 사이에서 참 힘들지만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개인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그게 그런 거. 자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자중이란 말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중하자 이런 게 무슨 말을 듣습니까? 좀 네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좀 참아라. 네. 여러 가지 일이 되려면 이런 게 자중인데 서양에서 자중이란 말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네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자중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낡은 규칙과 관습에 그걸 다 엎어버리고 네 개인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 맞아. 서양은 그런 식의 사고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고를 어디서 나왔냐. 그게 온이라든지 길이 기무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길이와 기무를 더하지 못한 인간은 수치심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제일식이라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수치라는 것들 이걸 아주 크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일본인의 특징 그 국화칼에 나타난 거는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이런 일본인의 특징 같은 걸 쭉 써놓은 거죠. 네네. 기무와 길이가 있고 결국 이제 제 의식 대신에 수치심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수련하는 경우도 사람들이 자기 수련할 때 미국은 능력을 키워가지고 직업을 얻는 지식을 얻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더 높은 정신적 경지. 그걸 숙련, 숙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항상 그걸 추구하고 그 숙련을 통해서 결국은 무아, 나를 없애는 걸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무라일체 우리도 좋아하지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이제 정말 시간을 들이고 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걸 행복을 하기 위해서 얻는 거지. 수련은 고생이다 이거 사실 희생을 하는 건데 세크리파이스인데 일본에서는 그건 희생이 아니야. 수련 자체가 곧 행복이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 그렇게 보면 어쩌면 저기 그 이상호 사장님도 일본형 인간일 수 있겠군요. 그분도 커피를 그렇게 로스팅하면서 수련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1kg 커피 사장이 바로 이상호 사장입니다. 실명까지 이렇게 막 거론될 줄 몰랐네요. 저는 이상호가 누구지? 네. 그래서 지금 이 1kg 커피가 그 끊임없는 수련 끝에 여러분께 또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죠. 네. 콜롬비아 디카페인을 내놨는데 기존의 디카페인이 그 약간 좀 밍밍했다면 혹은 이제 커피 고유의 그 향이 조금 부족했다면 이번 1kg 디카페인은요. 기존의 카페인 커피와도 거의 동일하면서도 잠 못 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커피라는 거죠. 네, 저도 먹었는데 뭐 디카페인이라고 안 하면 진짜 모를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네, 그 1kg 커피를 요즘 이제 주문해서 드셨다는 분들이 인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인증들. 네, 사실 그냥 뭐 몰래 사드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광고한 입장에서 조금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광고하는 게 기리 때문이죠. 네. 아니야, 이건 기무로 가야 돼. 기무예요. 기무야. 우리는 큰 은인을 입었어. 만분의 1도 오늘 입었다고 오늘. 네, 그래서 참 이 감사한 광고 제품 여러분이 또 많이 커피 주고 다 먹는 사람이 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쵸. 아니 근데 선물하기 좋으니까. 선물하기 좋고 또 직접 맛이 좋고 맛이 안 좋으면 또 저희가 이렇게 광고 못 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합리적이고. 나중에 한번 그 커피의 역사라고 이 커피라는 것도 소금이나 금이나 뭐 여러 가지 안에 또 물질 있잖아요. 이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게 됐는가 아주 그 세계사 재밌게 다룬 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특집으로 다뤄보죠. 재밌겠다. 커피 이야기. 커피 이야기로. 그땐 또 그러면 모셔야 돼. 이상호 사장님 게스트로 모셔야 돼. 그분도 말이 많으시던데 꽤. 그러니까 1kg 커피는요. 1kg 커피 홈페이지 혹은
일당백 링크. 일당백 링크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 선물도 1kg 커피입니다. 자, 근데 결국 이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 칼은 여러 사람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제의식이나 수치심 이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길이, 기무, 온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어떤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일본의 자녀 교육 방식 있지 않습니까? 양육 방식. 이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좀 흥미롭겠네요. 네. 저는. 이게 결국은 베네딕트나 마가렛 미더가 국민성 연구로 이어지지만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오히려 그날의 어떤 국민성 패턴을 제일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핵심은 양육 방식이다.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마디가 일본의 자녀 교육 방식은 서양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모는 자녀에게 신중함과 극기를 가르친다. 극기? 네, 극기. 나를 항상 이겨야 된다 이거죠. 너의 진정한 적수는 남이 아니야. 너야. 너 자신이야. 이런 식으로. 그 극기 훈련 같은 게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인가 그러면? 그럴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싫어했었잖아. 이거 왜 시키는 거야? 극기 훈련. 네. 나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굳이 나를 이기려고 그래. 가뜩이나 사춘기로 방황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미국 부모는 애를 키울 때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부터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미국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딱 시간 짜고 이런 것들 있죠. 시간표대로 딱 수유와 수면 시간도 정해놓고. 네. 왜냐면 그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될 때까지는 애가 울고 때릴 수도 안 해요. 우유도 딱 그 시간 되면 주고 거기에 맞추는 거고. 그런데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일본 하면 빼고. 지금 일본인 다 되셨어요. 이거 국화학과라 아니 하시면서. 우리나 일본의 경우는 보면 아이가 원할 때마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미국은 어린 시절 그리고 성년 시절, 노년 시절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할 때 어린 시절이 천국이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왜냐하면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죠. 배고플 때 뭘 해주고 부모가 다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어른이 되면 이제 책임감이에요. 너가 이제 집안의 기둥이야. 너가 잘해야 돼. 그 책임감에서가 재미없게 살다가 노년 되면 다시 또 이제 자식의 효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미국은 전혀 아니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가 생활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통제를 많이 받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너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노년이 되면 또 누군가에 의지해야 되니까 뭐 양로원을 가든 요양시설 가야 되니까 또 내 자유가 뚫어진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보는데 일본은 아니랑 U자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제일 좋다가 중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요즘은 근데 우리도 미국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 맞춰가지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많이 섞이니까 뭐 또 미국 문화도 많이 들여오고 또 육아책 같은 것도 봐도 요즘은 거의 미국식 혹은 뭐 유럽식 육아 프랑스인처럼 아이 키우기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싸대기 좀 때려야 돼. 그냥 찰싹찰싹. 진짜. 어딜 밖에서 울어 식사하는데 그럼 싸대기 바로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아이들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때까지는 식당 안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에 데려간다는 거는 네가 안 움직인다는 걸 전제로 할 때만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거죠. 뭐가 정답이지?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떤 거요? 식당에 안 데려가는 거? 그러니까 안 데려가다가 이제. 그럼 내가 밥을 계속 해야 되잖아 집에서. 그래. 배달 음식 먹으면 되지 배달 음식. 아니면은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이 좀 있잖아. 엄마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 네. 그런 데는 또 자기들끼리 좀 모여 있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키즈 카페에서 키즈 카페 밥도 뭐 먹을 수 있고. 네. 엄마가 아이들을 자유롭게 데리고 놀 수 있는 식당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벽을 치잖아요. 일반인들과 일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회 문화가 항상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하듯이 계속 벽을 치는 문화를 하거든요. 경계선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왜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라들도 블록을 하려고 그러고 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문화의 흐름들이나 사회의 흐름들이 자꾸 블록을 하고 벽을 치고 그 영역에서만 서로 고립돼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니까 식당도 사실 엄마들이 애들끼리 하면 좋은데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눈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결국 예전에 그걸 받아들여줬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있습니다만,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못 참아낸단 말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참아낸 능력이라는 이 감수성이 많이 지금 사실은 좀 떨어지고 못 참아내요, 이상하게.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공동생활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는 일정 부분에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소음이라든지 네.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죠. 사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 작은 손해조차도 내가 왜 봐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위층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쫓아가서 뭐 아니면 뭐 경비실 전화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내 얘기를 하는 거 정영진 씨 개인이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담배 냄새라든지 진짜 이런 걸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지속적 노출이면 좀 그럴 텐데 요즘에 왜 CF 중에 왜 부동산 앱 CF 중에 옆방 꼬마애가 피리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방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 좀 못 참아주나? 너무 과하지 않나? 맞아. 그런 건 좀 있지. 근데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이제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차단하려고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어딜 가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근데 물론 이제 이 나와 사회의 어떤 그 평행선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 물론 저는 그 이야기도 예전에 우리 리영희 선생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문명인의 능력은 소음을 참는 능력과 반비례한다고 하거든요. 문명인일수록 소음을 못 참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또 그렇게 보면 문명인이 돼가는 거죠. 소음을 참는 능력과 반비례한다고 하셨거든요. 영국의 오래된 속담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음을 낸다는 것은 감정 통제가 안 되고 내 감정을 자꾸 원시적으로 표출해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 지점에서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선들을 지금 사실은 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아파트 문화가 지금 정착된 게 이제 한 40년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시내버스 탈 때도 티슈로 닦고 저 손잡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물티슈로. 그래요. 어떻게 사냐. 이제 좀 그렇게. 있으면 버스 안에 그거 생기겠다. 소독제 젤 구비해 놓겠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게 같이 사는 세상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가. 저는 뭐 그쪽은 아닌 것 같은 개인적인. 좀 그건 과하긴 하네요. 티슈로 닦고서. 그럴 거면 버스 아예 못하지. 다른 사람 닿는 것도 안 되고. 그럼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것도 다 티슈로 닦아야 돼. 있잖아. 변기 커버도 있고. 근데 그 티슈가 그렇게 깨끗하다든지 위생적이라는 건 누가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맞아. 그게 더 더러워. 그럴 티슈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보증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강박 상태로 가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문명이 가져온 불안이거든요. 그게. 영화 그 에비에이터 보면 존 휴즈인가? 그 양반이 그 결벽증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랑 악수 한번 하고 나서도 막 그 미친 듯이 손 씻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세균이 막 내 손에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원래 세균이 손에 많아. 그치. 있어야 돼.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세균들. 세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 막 비누로 닦아내고 뭐 이러잖아. 그러면 나중에 손 쩍쩍 갈라지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맞아. 그렇죠.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네. 자, 결국 그래서 이런 어떤 상반된 어떤 그 유년기와 성년기와 노년기를 거치게 되는데 참 이게 루스 베네딕트가 김준식 교수님 말씀대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고 그것에 대한 김준식 교수의 해석은 보상심리의 일환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인류학에서 정말 남들이 포착하기 힘든 육아 방식을 포착해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아 방식을 그렇게 주목을 안 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연구 주제로. 그런데 이 육아 방식이란 거를 결국해냈다 이거죠.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문화의 패턴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육아 방식을 포착해낸 것은 결국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뭐 이제 김준식 교수의 좀 문학적인 상상이 그 그리움이 결국은 이것을 보는 눈을 기른 건 아닐까. 문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긴 한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의 대가 끊기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실패자로 여긴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혈통에 집착하고 미국은 사실은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왜 이제 아들이 필요하냐. 말 그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야 된다 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냐.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되어야지. 내가 아들 낳는 어머니가 되어야 비로소 집안에서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비슷하네요, 우리랑. 예전에 종갓집이나 어디 큰 이제 양반집은 아들을 낳아야지 이제 며느리로서 정식 승인이 된다는 거죠. 참 그한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여성이 바로 그 가정에 주재하는 명실상부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재밌는 게 나와요. 근데 일본에서 여성의 분만과 성관계는 모두 은밀히 행해져야 한다. 임산부는 진통 중에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요? 네. 그 정영진 씨가 아주 기뻐할 만한 지점이죠.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난 안 들어. 거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본에서 감정을 표출한 행위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다. 남에게 폐를 끼친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작용으로 야동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막 오버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진짜 오버하잖아. 아니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일본의 정신심리 분석하신 분들이 네. 왜 일본 남자들이 특히 그 미소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미소녀에 집착하는 어린애들. 특히나 메이드복 입히는 그렇죠. 거. 그리고 특히나 또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흰 속옷 있잖아요. 흰 속옷에 집착해요? 하얀 속옷. 하얀 네, 그쪽에 집착 많이 하거든요. 그래. 네, 그런 그러니까 뭐 요즘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심리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등 여러 가지 그것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신칸센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을 찍은 외국인 사진작가 사진집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약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1호선, 2호선 뭐 지금도 뭐 9호선 같은 경우 심하다고 합니다만 그 정말 저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 전에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냥 난리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타지도 못해요. 타지도 못하지만 뭐 완전히 그런. 근데 그거를 지금도 보니까 일본 신칸센 타는 사람들 보니까 지금도 그 상태로 하루에 5시간씩 그 신칸센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올 때 2시간 반, 갈 때 2시간 반. 완전히 그냥 그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눈을 감고 무념무상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전부 다 창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네. 사람이 몰려가지고. 근데 누가 그 이야기는 그 생명체도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니치라고 하는 생태학적인 자기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짐짝처럼 구겨지고 그렇게 계속 눈치를 보고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내면으로의 어떤 자기 환상을 만들지 못하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보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그런 물이 많이 나오는 거구나. 근데 정말 그게 그 사진집이 한번 그 누구 사진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 사람들이 거기서 2시간 반 동안 짐짝처럼 그 경험을 하루에 5시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심리가 곧 이제 사회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직장 생활. 근데 밥은 먹고 볶음에 포도청이니까 살아야 되고 이 와중에서 그것들이 사람의 심리적 타협안이 오타쿠라든지 특정 성에 대한 집착. 어떤 패티시라고 해야 되죠. 특정 물건, 특정 부위에 대한 집착. 이걸로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 흰색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일본이. 네, 흰색을 그래? 자주 본 것 같아요. 특히 뭐 그라비아 모델들 있잖아요. 그라비아들. 네, 그건 보면 하얀 거 다 입고 있나? 그러니까 약간 뭐 꼭 뭐 올 하얀색은 아니지만 대체로 흰색 속옷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뭐 나름 뭐 순수해 보이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흰색을 많이 좀 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육아 뭐 하냐고요, 그래서 일본. 그래서 이제 일본 육아는 태평양의 여러 섬과 이런 방식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결국 이제 띠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 포대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좀 다르네요. 숄이나 포대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수동성을 키우지 않는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니까 띠를 가지고 여기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사지를 벌린 자세로 등에 업어가지고 띠를 묶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수동적으로 만들지만 숄이나 포대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완전히 수동성을 키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팔다리는 내놓고 사진은 다 벌린 상태에서 네. 몸통은 우리 그냥 어부발 때랑 똑같네요. 근데 포대기는 아니고 띠로 묶는데요. 포대기 우리는 포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아예 딱 뭐라고 해야 돼. 사지를 벌리지는 못하잖아요. 포대기로 묶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포대기로 묶으면 좀 더 수동성이 키워진다고 보는 거죠. 내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만 묶어서 다닌다. 그렇죠. 네.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가장 편한 자세를 찾으려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등에 짐처럼 묶여있는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업은 사람의 등을 타고 오르는 법까지 스스로 터득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할 때는 갓난아기를 침대에 눕혀두고 외출할 때는 등에 입고 가고 애를 목욕시키고 장난을 치며 놀아주는데 참 재밌는 게 생후 3, 4개월부터 용변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토일렛 트레이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말했잖아요. 100일밖에 안 된 애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호전성이 좀 있다는 이유가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토일렛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게 되나 그게? 그게 진짜 불가능할 텐데. 근데 아기가 소변을 볼 때가 되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기 몸을 손으로 받치고 우리 뭐 똑같죠. 이렇게 하면서 휘파람을 쉬하듯이 소변을 보기를 유도한다. 그러면 차츰 아기는 엄마 휘파람 소리가 주는 암시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 아기도 일찍부터 한답니다. 중국에도 일찍부터. 일찍하면 일찍 되나 이게? 우리보다는 이게 빠르네요. 만들면은야 뭐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는 애가 알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더 지나야지 되겠지만.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아기가 한동안 대변을 사지 않으면 엄마는 관장을 해주거나 설사약을 먹인다. 뭐?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 근데 여기는 그렇게 봐요. 일본 엄마들이 왜 이렇게 용변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왜 이렇게 집착해? 아기가 더 기분 좋고 편하도록 해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변을 못 넣으면 너가 얼마나 불편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아기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쾌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단호한 훈련을 하니까 이 훈련이 결국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일본 문화의 어떤 도덕 윤리 체계와 복잡한 사회 규범을 잘 따르는 아주 복종 잘하는 인격체로 성장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리고 섬 사람들이잖아요. 섬이라는 것은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자원이 제한되잖아요. 항상 있는 것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누군가 나서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모든 걸 가지겠다. 질서를 흔들어버리면 큰 이게 파탄이 일어나고 공동체 와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따라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런 훈련. 어디 뭐 다른 데라도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나갈 데도 없고. 네. 더 재밌는 게 일본 애들은 걷기보다 말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엄마들이 아기가 기어다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우리는 기어다니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는 아기가 만 1살이 지났을 때 서서 걷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개월부터는 서서 걷는 것, 기어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보통 돌 때쯤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왜 걷기보다 말을 먼저 배우는가.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어떤 입을 벌리고 이럴 때 부모가 옆에서 장난을 맞추면서 흥을 돋궈주고 뭐 하여튼 계속해서 모방학습을 통해 말을 배우도록 계속 유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애도 장난을 많이 칠 거 아니에요. 이제 되면 손가락으로 창호지를 뚫고 방 중앙에 있는 화로 이런데 이로리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부모가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위험 요소를 과장해서 설명하는 거죠. 아. 내가 못 보는 사이에 문지방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문지방 밟으면 위험하다. 애비. 네. 우리는 애비라고 하잖아요. 문지방 밟지 말라는 이유가 함부로 문 바깥을 가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에서만 있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지하실 없이 지면 위에 주춧돌을 놓고 바로 그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문지방 밟으면 집이 기울어지니까 무너져. 내가 문지방 밟으면 집이 무너져. 이렇게 얼음장을 준대요. 그걸 무너진다고? 네네. 그다음에 뭐 다다미 이렇게 깔잖아요. 네. 다다미 방 빠는데 다다미 이염새 사이에 옛날에 사무라이들은 칼을 꽂고 방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너 이염새 있으면 위험하다. 칼 들어있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겁을 좀 세게 준답니다. 참 웃기죠. 여기는. 그리고 젖도 책에 모유 수유하는 게 나오네요. 네, 나오죠. 생후 8개월 무렵에 젖을 떼는 것이 좋다고 홍보했답니다. 너무 빠르죠, 그죠? 근데 왜냐하면 일본 엄마들한테 그 운동을 했는데 안 통한대요. 젖을 먹이는 게 일본 엄마들의 아주 큰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아까 미국은 딱 정한 시간에 주는데 네네. 여기서는 아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젖을 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젖을 뗄 때 어떻게 하느냐?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젖꼭지에 후춧가루를 묻히게 됩니다. 비슷하네. 우리 애들은 금계람을 묻히고 예전 엄마들은 키니네 있죠. 쓴 느낌 묻히가 애들 먹다가 어이 써 이래가지고 안 먹듯이 여기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방법이 놀린다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아이고 너 꼬마도 널 보고 웃는다. 형이 내가 아직 젖을 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애를 놀리는 걸 일본 엄마들이 많이 쓰거든요. 부모들이. 처음엔 젖을 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를 빨리 성장시키려고 놀리거든요. 그런데 맨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넌 여자애가 아니잖아. 넌 남자애잖아. 남자애니까 씩씩해야지. 그렇죠. 너 봐. 저렇게 어린애도 안 오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얘는 똑똑해. 엄마는 이렇게 똑똑한 애가 좋더라. 너는 다 컸는데도 바보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애가 엄마에게 달려가가지고 주먹으로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 싫어. 이런 갓난아기 싫어. 나도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자꾸 논리해가지고 애들을. 아이를 자극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연극도 이렇게 한대요.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모가 어떤 연극 하냐면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나는 너보다 아빠가 더 좋아. 아빠는 참 좋아. 이러니까 애가 아빠를 질투하면서 막 사이를 떼놓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또 이야기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아빠는 너처럼 집안도 안 여지럽히고 시끄럽게 소리도 안 내고 뛰어다니지도 않아. 그러니까 난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럼 애가 완전히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니야 거짓말이야. 난 착한 아이야. 말썽도 안 피워. 이제 나 이빨 끄지.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어려서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그러니까 이제 조소와 배척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집단에 따돌리면 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부터 이 따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방식 진짜 저 지금 계속 그거 막 말씀해 주시는데 반성하는 게 저도 처음에 육아 시작할 때는 막 저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육아 서적에서 있고 되게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는데 얘가 점점 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그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되겠어 진짜. 2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에게는 이런 놀림이 엄청난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맞아.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족은 가정은 자기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한 천국인데 그치. 천국에서 지금 쫓겨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 쫓겨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타인이 놀리면 애들이 잘 못 참는 이유가 어릴 때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살아난다는 거죠. 안정감은 어쨌든 최대한 줘야 돼. 그만해.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는데 근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들은 다르다. 이게 남자는 대우를 받는다. 이런 연습을 받는다는 거죠. 엄마하고 할머니 나한테 잘해주고 좀 차별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참 엄마도 내 말 잘 듣는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약간 여기는 좀 결국은 남자애가 여자애보다는 조금 더 그 좀 유리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내가 특권이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랑 비슷하대. 50년대 뭐 이때지 40년대 이때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일본 여성들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인데 일본 여성은 앉는 자세도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앉는 자세도 안짱다리잖아요. 일본 여자들. 그러니까 엉덩이는 무릎 꿇고 앉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는 발 뒤꿈치 위에 딱 둬야 되고 무릎은 나란히 딱 붙여야 되고 두 손은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 올려두거나 두 손을 합쳐가지고 아랫배 부분에 둬야 되고 무릎을 꿇고 앉을 때 상반신에 똑바로 펴야 되고 등과 허리는 구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 아주 이게 교범인 거죠. 이걸 만약 못하면 아유 쟤는 저것도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식으로 왕따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앉는 자세도 배워야 되는데 잠자는 자세도 배워야 된대요. 어떻게 왜요? 잠도 맘대로 못 자고서는? 네. 일본 여성은 자는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 여성이 나체를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일본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자는 모습을 보이길 꺼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남자는 어떻게 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곧은 자세로 자야 된다. 이게 어릴 때부터 남녀 차별적 자기 소리네요. 반드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게 되나 그게? 근데 남자아이는 다지를 해도 되지만 이 여자아이는 자세를 단정하지 않으면 뭐 그래 저녁에 잠잘 때 엄마 할머니가 애 손을 항상 가지런히 모으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낸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가바다 야스나리라고 설국으로 노벨문학 받았잖아요. 이 사람 소설 중에 잠자는 미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인데 욕망은 여전하잖아요. 육체는 욕망은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주 고급 율락가가 있는데 거기 거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어떤 미녀가 자고 있어요. 아주 어린 미녀가. 그 미녀는 뭐 수면제를 먹였든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녀 자는 모습을 돈을 낸 시간만큼 계속 옆에서 있는 거야. 뭐 규칙은 만지지면 안 된다면 뭐 만지겠죠. 뭐. 근데 그렇게 관찰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잠자는 미녀를. 잠자는 미녀를. 그래서 그런 야동 이런 거에도 자는데 그러는 게 또 많구나. 뭐 야동 많이 보니 아니.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꼭 잘 때 만지고 그러니까 일본 네네. 야동물의 특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가만히 자고 있는 애 가가지고 건드는 거잖아요. 그게 가바다 야스나리 소설에 그 잠자는 미녀 해가지고 그 잠자는 이게 이런 어떤 로망이나 약간의 환상자 에로티즘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소설에 착안해가지고 가브리엘 마르케스 100년 동안의 고독선 노벨문학 그 작가도 바로 이거 딱 읽고 자기가 바로 내 슬픈 장녀들의 추억인가 바로 그 소설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14살 먹은 어린 장녀하고 이제 뭐 여기. 근데 여기에 바로 착안했다는 거죠. 사실 진짜 그런 잠자는 미녀들을 두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만큼 여성들은 잠자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100년 동안의 고독도 한번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예요? 유명한 마르케스의. 그래. 그렇죠. 이거 중남미 문학을 대표하는. 갈 거 왜 이렇게 많아? 게시판에 좀 많이 올라온 것 이 책이 해달라고. 다음 가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또 우리 또 정황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너는 무책임하게 그냥 하라고만 하면 어떡하냐. 할 책은 많지. 정황님도 지금 바쁘셔요. 근데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신 것 중 하나가 결국은 프로이드 정신분석, 꿈의 해석, 정신분석 이런 거를 참 한번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참 꿈의 해석이 한번
그죠. 가긴 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산을 또 넘어야 합니까? 네, 한번 넘어봐야 되는데 그죠. 네. 자, 그러면 네. 이 책, 국화와 칼, 뭐 일본인의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후반부에는 그 양육 방식을 잘 또 분석하면서 여러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좀 이제 끝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육 방식이 결국은 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네. 자존심이 아주 민감한 청년으로 자란다는 거죠. 근데 이 애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네. 군대를 가면 완전히 그 고참이라고 하죠. 진참을 괴롭히는 게 문화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만스럽게 변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양육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존심은 강하게 자랐는데 군대 가서 완전히 자기가 그 계급으로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변하냐면 그 굴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못 참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기보다 또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더 못 살게 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랑도 또 똑같네. 군대 그러네. 문화랑도. 그러니까 바로 일본인이 군대 생활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주의자 되는 게 그게 무슨 천황에 대한 충성이나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지금 군대에서 굴욕을 받으니까. 에이 그래? 그러면 나도 좋아. 계급 문화에서 굴욕 받은 만큼 나도 한다. 네. 자존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심 망가진 자존심을 만회하는 길이 결국 뭐냐. 결국 나도 남을 괴롭히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일본의 중학교나 군대, 일본의 중학교 이지메라든지 네, 왕따. 군대에서의 왕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좀 기인하는 거 아니냐. 괴롭힘 당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괴롭히고 집단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들이 결국 일본을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국화와 칼 쭉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책을 또 혹시 뭐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게 왜 고전인가 아니죠. 일본을 무척 우리 이제 정민현님이 일본을 좋아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니까 이 옆에 있는 나라가 호시탐탐 북한은 중국, 남한은 일본. 19세기 옛날에는 반 갈라 먹자 하듯이 20세기 전반에는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 하듯이 또 이런 21세기에 이런 역사들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니까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일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를 알 때 좀 우리가 맨날 인상적인 비평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게 좋으니까 이걸 본받자. 일본 사람들은 깨끗해. 이런 것도 물론 경험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거는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은 항상 가변적이니까 그 현상 뒤에서 만약에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을 형성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도 살펴보고 길이와 기무도 살펴보고 수치심과 제의식도 살펴보고 또 육아 방식을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일본을 구성하는 그런 패턴들. 우리는 타입이라고 말을 안 쓰고 패턴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때도 됐다. 이번 시간 통해서 진짜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아까 정박님이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표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일본인의 속성 말고 그 기저에 깔린 거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야, 우리 정민여가 점점 어휘 구사가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 거의 뭐 지금 어떡하지? 나 이러면 안 돼. 나 자꾸 매력이 떨어져. 매력도가 감소하였습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기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었는데. 대단합니다. 이게 왜냐면 들은 만큼 또 나도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러나 봐. 어떡하지? 어떡하지? 점점 똑똑해지는 우리 정민여. 하여튼 다음 한 1년 정도 뒤에는 이제 정민여가 이렇게 또 책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점점 더 똑똑해지셔서. 영화하는 꼴을 봐봐요. 자, 저희가 또 이 국화와 칼이라는 일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콘텐츠를 한번 또 이번 시간에 다뤄봤고요. 조만간 여러분께 또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영화 또 큰 영화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일당백 많이 들어주시고 일당백 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주무실 때 켜놓고 주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아웃풋을 보장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혹시 광고 요즘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 것 같은데요. 전화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010-7179-0012로 전화 주십시오. 예, 제가 직접 여러분께 광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